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물권법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소유권 파트예요. 왜 소유권 파트냐면 그런 말들을 해요. 물권은 소유권 중심의 법이다. 소유권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도 소유권은 세 문제 나오는데 이 다음에 세 문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딱 나온 데 정해져 있어요. 이 다음에 보면 소유권에서 뭐 설명드리겠지만 상린관계라는 데서 한 문제. 예를 들면 거의 뭐 두 번째는 부동산 취득시효라는 게 취득시효.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남의 토지도 남의 땅도 20년 점유하면 내 것이 아닌 남의 땅도 내 20년만 점유하면 총 얻을 수 있대더라. 부동산 취득시효. 세 번째는 이 공동소유라는 게 있어요. 공동소유. 공동소유. 그래서 공동소유는 이 다음에 보면 공유, 합유, 총유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 이 공유라는 게 거의 뭐 이게 나오는데 특이하게도 314 작년 시험에는 314 했더니 이게 나왔어요. 합유가 잘 안 나오는데 이건 뭐 예를 들면 34번 시험 보면서 공유 문제는 한 30번, 합유 문제는 뭐 2번, 총유 문제 뭐 1번, 한 번은 이제 종합 문제. 이 정도 비중인데 314 때 이게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분들 25회 때는 무조건 이거 나와요. 공유. 이게 어려워요. 여기가. 딱 어디 나오는지 정했다. 여기도 한 문제 딱 정해져 있는데 먼저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소유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학문적 개념을 잡아볼게요. 소유권이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세요. 보세요. 소유권이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어느 목적물을 어느 물건이라도 좋아요. 어느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응? 어느 물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 권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사용 권능. 이 권능이 모여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수익권. 이 세 가지 권능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인수분해시켜버리면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권능이 모여서 권리가 되는 건데 소유권은 어느 물건을 토지건 건물이건 또는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소유권이다. 근데 소유권을 뭐라 부르냐?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라고 불러요. 완전 물건이다. 물건이 당연히 완벽한 물건이에요. 완전 물건이다. 그러면 물론 점유권이라는 것은 이건 독특한 거예요. 이거는 따로 보는 거고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나머지 6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용의물권, 담보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 담보물권. 근데 나머지 물건들이요. 나머지 뭐 제한물권이라 불러요. 나머지 물건들은 제한물권은 요거는 완전 물건이 아니야. 이거는 뭐랄까요? 일부만 권리가 일부만 있는 거예요. 용의물권이요. 남의 부동산 필요해서 용의물권은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거야. 전세권자, 지상권자, 지역권자는. 담보물권자들은요. 물건의 가치에서 처분가치만 지배하는 거지 담보권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을 뭐라 보냐. 소유권은 전면적 권리라고 불러요. 전면적. 물건의 가치가 있다 그러면 물건의 사용가치, 수익가치, 교환가치, 처분가치 이 세 가지를 모두 지배한다 해서 전면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제한물건들은 일면적이라고 불러요. 일면적. 남의 빌려준 용의물권은 우리가 지상권, 지역 전세권은 물건의 가치 중에서 사용수익 요것만 할 수 있는 거지. 처분가치까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담보물권자들은요. 담보물권자들은 사용수익 못해요. 요것만 있는 거예요. 물건 가치 중에서 한쪽 면만 지배해요. 모두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벽이 없어요. 전면적 권리다. 이렇게 불러요. 또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다. 그래요. 항구적. 우리 자본주의민법에서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예요. 소유권은 100년, 200년 지나도 소유권은 없어지지 않아요. 당대 지켜주지 못한 소유권은 상속을 때 대대 손손이 다 물려줘요. 응?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다. 근데 이 제한물권을 불렀던 거 용의물권, 담보물권 얘들은 일시적 권리예요. 비교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의물권은요. 남의 부동산 빌려준 용의물권은 언제 계약기한만 끝나면 없어지는 건 영원히 있을 수는 없어요. 담보물권은요. 유치권, 저당권, 질권 돈만 갚으면 없어지는 거지. 돈만 갚으면. 용의물권은 계약기한만 끝나면. 걔들은 일시적이야. 소유권은 항구적 권리다. 이렇게 두 가지만 전면적 권리다, 일면적 권리다, 일시적 권리다, 항구적 권리다. 이렇게. 세 번째는 소유권은 예를 들면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소유권을 절대로 보호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그럼 뭐라 불러?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 불러요. 상대 원칙. 소유권도 이제 무조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소유권도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요. 소유권도 무한정 인정하지 않아요. 뒤집어 가면요. 소유권 상대 원칙이라 불러요. 소유권 절대로 보호하는 나라 아니다. 이제 왜? 공공공리. 이 공공이 이념하에. 다 같이 잘 사는 이념하에 소유권도 제한한단 말이에요. 자, 재건축 내 맘대로 못해요. 내가 내 땅 그린벨트 묶여버리면 내 맘대로 못해요. 공공이기 때문에. 내가 내 거하고 내 맘대로 못해요. 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한다. 우리도. 뒤집어 가면 소유권은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소유권이 무한정 인정하는 거 아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일단 해놓으시고 나서 소유권 내용 제한까지 상린관계부터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린관계라는 파트가 있어요.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상린관계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상린관계 어렵지 않아요. 재밌어야 되면 공부하다 보면. 자, 상린관계 뭐냐? 한자로 쓰면요. 이게 서로상의 이웃님자예요. 서로상 이웃님. 그러니까 한자대로 보자면 서로 이웃한 부동산끼리 상호간에 그 이용관계 조절하는 규정이 바로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그럼 말을 편하자면 이 상린관계는 부동산과 부동산끼리만 적용이 있는 거예요. 즉 부동산에는 동산에 상린관계 정반대한 말 없고 부동산과 부동산 간에 뭐냐 상호간에 그 이용관계 어떤 이용관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상호간 이용관계 조절해 줘야만이 이웃끼리 분쟁을 피하고 그 이웃 간의 부동산 활용도를 높여주는 게 바로 상린관계 규정이에요. 예를 들면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민법이, 이 법조문이, 상린관계 조문이 215조부터 244조까지가 30개 법조문이에요. 이 30개 법조문이 이 상린관계라는 법조문인데, 언제 만들어진 거냐? 1960년 1월 1일 날 만들어진 민법이 이게. 60년 1월 1일에는 60년대는 우리가 어떤 사회예요? 서로 이웃끼리. 농경사회예요. 전 국민의 70%가 농사져요. 농경사회에서 농사진 땅에서 이웃끼리 뭐 때문에 싸움 나눠요? 서로 이웃끼리. 물 때문에 싸움 나요, 물 때문에. 물에 관한 상린관계. 옛날에 뭐 댐이 있었습니까? 뭐 발전기가, 양수기가 있습니까? 그냥 가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관한 이웃끼리 싸움 나, 마을끼리도 싸움 나 봐요. 아랫마을, 윗마을. 그냥 물에 관한 규정이 상세해요. 용수, 배수, 인수, 남는 물. 여수, 흐르는 물, 승수, 밑에 받아줘라 또는 뭐 흐르는 물, 유수 다 뭐예요? 이게 다 물에 관한 거예요. 이거 다 규정이 다 있어요. 이 물은 어떻게 쓴다, 어떻게 다 규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농사 짓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1924년에 이것 때문에 싸움 날 일이 뭐 있습니까? 농사 짓는 논이 아닌데 이거는요 지나간 유행가인지 이거는 나오지는 않아요. 예, 물에 관한 상린관계. 이웃끼리 이제 이런 거 잘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두 번째는 통행권 문제예요. 통행권. 길 문제. 길이 없는데 남의 토지로 길 낼 수 있느냐. 통행권 문제는 이 이웃끼리 재산관계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길 문제 때문에 살인사건 나요. 그래서 현대사에서는 이 길 문제. 통행권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근데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가 막 쏟아져요. 이 다음에 판례를 한 10몇 가지 볼 거예요. 또 통행권 같은 것도 길 문제는 우리가 사실할 때 알아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야, 이 길 문제 남의 땅 길 낼 수 있는 거, 길을 낸 다음에 몇 미터 도를 낼 수 있는 거냐? 있던 길도 옮길 수 있는 거냐? 어떤 데 유상통행, 사용을 내는 거냐? 무상통행이냐? 그냥 통행 없이 낼 수 있는 거냐?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 시험 문제 상에 꼭 한 문제 나오는데, 최근은요, 10번 중에 8번은, 10번 중에 8번은 이걸 물어요. 물론 이 다음에 자세히 볼 거예요. 세 번째는 뭐의 문제냐? 경계 문제, 경계. 경계 분장이에요, 경계. 중요한 거죠, 경계. 경계선상에서, 건물을 짓 때 몇 미터 뛰고 져줘야 되냐? 지하실 팔 때는 몇 미터 뛰어야 되느냐? 만약, 경계가 담벼락이 무너지면 누구 비용으로 그 담을 쌀 것이냐? 또 경계탑 싸움이 나면 측량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측량 비용 면적 비율로. 이런 경계하는 많은 것을 배운다고요, 경계.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2번 정도. 자, 세 번째는 요 세 군데만 살아있는 거예요. 인지, 사용, 청권. 요 정도 알면 돼요. 이 다음에. 자, 이제 이런 걸 배울 건데, 한두 설명해 볼게요. 서로 이런 문제가 이웃끼리 쌈나는 문제다. 최근은 법조문 핵심이 없지만, 이웃끼리 쌈이 왜 납니까? 이웃끼리. 요즘은 소음공해. 아래 위층에서 애들 쿵쿵 뛰는 문제, 공해, 매연, 열기체, 음향진도 공해 문제. 근데 60년대 공해가 없었잖아, 공해가. 주변에서 오염수, 폐오염수 배출시키고, 공장 굴뚝에서 무슨 연기 나오고 없었잖아요. 규정이 없다고. 근데 현대사에서 이웃끼리 쌈나는 게 공해 문제, 공해. 매연, 열기체, 음향, 진동도 이웃 거죠, 고통을 주는 거. 소음공해, 아래 위층. 또 1조건, 건물 지문요. 1조건이었고 조망권이었고 60년대 조망권 1조건 문제 안 됐어요. 건물이 어디 있어, 건물이. 남의 창문을 가리는 게 어디 있나요? 근데 현대사에서는요. 건물 지문 이웃에서 바로 민원 들어와요. 1조건이었다, 조망권이었다. 그걸 앞에 막힌다. 규정 없어요. 규정 없기 때문에 시험은 잘 내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은. 근데 현대사에서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 물이 중요했듯이. 이렇게 이제 시대 흐름에 따라 이웃끼리 분쟁 벌어지는 게 다른데 한두 가지 이제 맛을 보여드릴게요. 상인관계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게 상인관계 문제다. 인접 부동산끼리 이용관계를 조절해줘야 인접한 부동산끼리 상호간에 그 이용관계를 조절해주지 않으면 부동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이웃끼리 분쟁이 벌어지는 거야. 법적 분쟁이요. 자, 봅시다. 한 좀 보세요. 토지 소유자는 216조 인지가 완전 인접토지라는 뜻이에요. 인접토지 사용 청구권. 토지 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남의 땅이야. 이웃 토지, 내 땅이 아니야.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건 이상 청권이라 불러요. 또 만약에 승낙했어. 쓰세요 허락했다면 손해는 보상해야 된다. 즉 사용료 내라는 거예요. 공짜로 쓴다는 얘기는 아니라 유상이다, 유상. 그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요 법조문을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제 판례까지. 경계선상에서 예를 들면 경계예요. 경계선상에서 건물을 짓거나 건물 수선하거나 경계 설치하는데 이웃 토지를 사용하지 않아. 얘네 토지 사용하지 않고 공사 불가능해. 무슨 공사 내미권차가 못 들어와. 여기 다 막힌 땅이에요, 여기는요. 또는 공사 가능하더라도 지나체 경비가 과다 소요될 때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얘가 얘 쫓아서 인지 사용을 저 요만큼만 더듬말고 딱 보름만 씁시다 라고 인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쓰세요라고 승낙하면 문제 안 되죠. 승낙하면 쓰고 보상해 주면 돼. 사용되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조문에는 이웃 사람이 승낙치 않는다면 쓰지 마세요. 그건 절대 출입하지 말래. 당의 사정이지. 건물을 못 짓건 말건 말하지 말래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철저하게 쳐버렸어. 투지 못하게. 승낙치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인지가 토지일 때는 을토지, 토지라는 얘기는 나대지. 빈 토지일 때는 승낙지 않으면 소송 내서 판결로 강제로
판결받아 출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입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판사님, 이러저러해서 도면 다 첨부해야 돼. 이러저러해서 예외 토지를 쓰지 않고는 도저히 공사 불가능한데 얘가 승낙하지 않습니다. 저 쓰라는 판결 좀 구합니다. 써라. 판결 나왔어요. 그럼 판결만 걸어놓고 판결 받아서 승낙치 않은 판결 안 받으면 안 돼. 판결 받아서 출입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가 주거용일 때는 주거용. 거주하는 주거용이요. 사람이 그럼 이게 인지가 주택. 그럼 저거 뭐 정원이 될 수도 있고 마당이 될 수도 있고 담장 내에 들어와 있는 주거용일 때는 이웃 사람이 승낙치 않으면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 판결 받아서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승낙 없이는 절대로 출입이 안 돼. 주거용일 때는 출입할 수 없다. 판결로 강제할 수 없다. 그럼 이게 첫 문제예요. 출입할 수 있다. 주거용일 때는 인접토지가 주거용일 때는 출입할 수 없다.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이제 여기라고요.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통행권이에요.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웃끼리 이런 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거다. 자, 통행권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 통행권은 굉장히 상세한 판례를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고요. 여기 뭐 법조문은 별거 아니지만 판례 막 쏟아져 나와요. 이제 교과서 받으면 판례가 2페이지, 3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그걸 잘 정리해요. 더구나 이 통행권은 시험을 떠나서도 사회생활 때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길 문제. 그럼 알아야지 뭐 이웃끼리 또 뭐 이렇게 한마디 하잖아요. 이렇게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중요한 거다. 그럼 법조문 볼게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냥 길이 없다고 길내는 게 아니라 공적인 도로 사이에 길이 없다고 막 길내면 맹지가 어딨나요?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을 때는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게 되거나 통로를 하지 않으면 또는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남의 때 길 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시멘트 포장도 하고 돌계등 설치하고 시설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야. 있다. 그러나 남의 때 길을 낼 때는 이로 인해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은 선택해줘라. 이렇게 한다. 또 남의 때 길 냈다면 보상하라. 유상통행이라는 거야. 협의해서 결정해. 공짜로 길을 내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요. 사용료는 내야 된다. 이 뜻인데 자 한번 볼게요. 어느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공로 사이에. 그럼 이 토지를 제가 A 토지라 할게요. B 토지라 할게요. 이 도로야. 공로라 불러 공로. 공적인 도로. 남의 땅을 통과하지 않고 얘네 땅을 통과하지 않고 도저히 길을 쓸 수가 없어요. 또 과다한 변효에 이렇게 길 내려면 500m 돌아가야 돼. 500m, 300m 돌아가야 돼. 과다한 변효할 때는 남의 토지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길 낼 수 있어. 다만 길을 낼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제 규정이라는 뜻이야. 얘가 당연히 승낙 안 하겠죠. 응하지 않겠죠. 응하지 않으면 판결 받아서 판사님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쪽으로 길 내라 해서 도면을 첨부하래. 얼리 길 낼 건지. 도면 첨부에 그렸어. 길 내라. 판결 받아서 강제로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정이 아니야. 임의정이라면 얘 승낙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강행규정이다. 강제로 길 낼 수 있다. 길 낼 수 있는데 용어들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이때 길이 없는 A 토지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 남에다 길 낸 사람을 용어를 서포트해야 돼요. 시험장 가면 그리면 안 줘요. 용어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통행권자라고 불러요. 통행권자를 부르고 자기 토지에 길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통행지 소유자다 이렇게 불러요. 통행지 소유자고 이 길을 쓰는 걸 통행권이라 불러요. 통행지 소유자 용어도 안 써버릇하면요 헷갈려요. 근데 누가 통행권자냐 이따 배워보면 상린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소유자만 정받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인접해 있다면 이용관계 조절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어느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의 임차인, 토지 전세권자도 길이 없다면 남에다 길 낼 수 있어요. 꼭 소유자, 이 상인관계는요, 소유자와 소유자끼리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 소유자 아닌 자도 서로 인접한 부동산, 건물이건 토지건 서로 인접해 있다면 때에 따라서는 토지의 전세권자도, 토지의 남의 땅 빌려 쓰는 사람, 지상권자도, 물권자가 아닌 토지 임차인들도 이런 사람도 길이 없다면 남에다 길 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소유자만 길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볼 때는요. 이렇게요. 자, 근데 길 낼 때 가장 피해가 적은 장소를 방법을 선택해라. 가운데다 길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땅이 나눠주는데. 이걸 선택해라.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판례 배울 거예요. 지금 이거 다 설명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 낼 때 몇 미터 돈을 낼 것이냐. 응? 또 낸다면 이 통행권이 고정된 개념이냐. 길 내면 다시는 못 옮기냐. 못 옮기냐. 이렇게요. 또 길을 내면 얘가 길 내고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고 도로 포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응? 또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길로만 쓰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통행권자가 점유를 수반하는 권리는 안 돼. 360을 여기 깔고 할 권리는 없다 얘가. 가끔 쓰라는 얘기지. 이런 거 지금 알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럼 무상통행이 되는 거야. 보상하라. 유상통행인데 때에 따라 남에다 길 내고 무상통행. 길값 낼 필요가 무상통행은 어떤 게 무상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어떤 경우냐. 이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세히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적어도 판례, 대원 판례 적어도 여러분들이 10개 이상은 줄줄 나와야 돼요. 왜? 필요한 이런 데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중요한 민법 시험은요, 언제부턴가 법대 학생들 시험이 아니에요. 이론 보자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한 지식을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실무에서 길 문제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질문을 받거든요. 이런 문제 잘 알아야죠. 이런 거 이상하게 여기는 강의하려면 30분 정도 강의해서 2번 정도 기본 강의할 때 하고 요약 정리할 때 하고 또 등등 여러 하면 아마 2-3번 반복하면서 1시간 정도는 계속 반복하게 될 거예요. 시험은 거의 여기 하나. 물론 올해는 34회 때는 이게 안 나왔어요. 제가 35회 때는 오히려 유력한 파트예요. 여러분들 35회 시험이니까. 이런 게 묻는 것이 상인관계 문제다. 그 다음에 경계 얘기하죠. 경계. 또 이웃끼리 싸움이 많이 나는 게 경계예요. 경계. 이 경계 분쟁이 많아요. 이웃끼리. 경계. 이웃끼리 싸움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 법조문에 잘 조절해 주지 않으면 서로 분쟁이 심해지고 서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웃끼리. 경계 얘기를 하는데 이 경계란 말이 뭐냐. 여러분들이 공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2차형. 공시법에서 경계 그러면 눈에 보이는 담벼락, 논둑, 밭둑이 경계가 아니에요. 지적도 임야돼 등록된 선이 경계예요. 도상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서 말하는 경계는 그런 도면상의 지적도 임야도상의 이 도면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에서 경계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지상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에서 경계 그러면 논둑, 밭둑, 이웃에 있는 담벼락, 철조망, 나무 한 그루, 바위돌 하나 이게 다 경계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성묘를 가시면 산을 쳐다보면서 저 소나무 한 그루 있지. 저 소나무 왼쪽부터는 우리 땅이고 오른쪽부터 우리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소나무 한 그루가 경계되는 거야. 논둑, 밭둑. 이 눈에 보이는 걸 경계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바위돌 하나도 경계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그걸 의미하는 거다. 근데 경계는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담벼 쌌어. 내가 내 돈 들여서 논둑을 싼 거야. 내가 싼 거야. 내가 설치한 거야. 그럼 내 거야, 그건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낡은 구옥인데 이 집도 이사 들어왔고 우리도 이사 들어와서 수십 년 전에 누가 담장 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잘 모를 때는 경계표, 논둑, 밭둑, 이웃의 담벼락 이런 것은 공유로 추정한다. 경계표는 잘 모를 때는 이웃의 논둑, 밭둑 이런 거요. 담벼락 공유로
추정한다. 그리고 경계표 설치 비용은 장마 때 담벼락이 무너졌어요. 장마 때 이웃이 논둑이 터져버렸어. 다시 논둑 쌓아야 될 거 아니야. 담장 다시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경계표 설치 비용은 이웃 간에 서로 인접한 이웃 간에 균등하게 무조건 반씩이야. 반씩 부담한다. 비용은. 근데 경계표 측량 비용은 이웃이 쌈났어요. 야, 정확히 어디까지가 네 땅, 내 땅인지 측량비자. 이건 경계보온 측량이라고 그래요. 빨간 깃발 꽂아보자. 그러니까 측량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측량 비용은 균등하게 면적비율로 부담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측량 비용은 면적비율로. 경계 설치 비용은 무조건 반씩. 그런데 이 다음 배워요. 이게 법조문인데, 이게 원칙인데, 이와 다른 관습이 있다면 관습이 우선합니다. 우리 동네에 관행이 있어, 관행. 관례가 있어, 관례. 관례에 따르라는 거예요. 관습이 없을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어릴 때 시골 살았는데 아버지께서 장마가 지면 논둑이 터져요. 옛날 경지정리된 논은 아니잖아요. 그럼 쓰레질 한다 그래요. 맨날 논둑을 싸요. 그러면 학교 갔다 와서 새참도 제가 심부름하고 그러면 내가 오늘 물어봐. 아버지, 이 논둑이 누구네 거예요? 논둑은 네 거네 게 없다는 거야. 그럼 왜 아버지가 쌉니까? 같이 싸야지. 이 아랫논은 우리 논이 아니었고 윗논이 우리 논이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한 번 생각도 안 해봤나 봐. 대답 안 하셔? 근데 내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관찰해 봤더니 우리 동네 관습 관행은 아랫논 윗논이 있으면 논둑이 터지면 무조건 윗논 사람이 쌓는 것이 관행이었어. 그냥 관행에 따르는 거예요. 그게 동네 관행이에요. 그게. 그런 관행이 없을 때는 반씩. 관습이 있다면 관습에 따라서 쌓고요. 관습이 우선한다. 독특한 점이 있죠. 관습이 없을 때는 이렇게. 관행 관례가 있다면 관행이 우선하고 관례에 따라 부담하고 이런 얘기들 배우는 건데 이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볼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런 얘기는 상인관계 경계 관련된 얘기다. 상세한 얘기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얘기가 이제 넘어가면 취득쇼란 말이 나와요. 취득쇼 한 문제 나온다 봐야죠. 우리가 민법 공부하다 보면 시효라는 게 있어요. 시효제도, 시효. 시효라는 게 있으면 시효라서 시효. 시효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효란 말이 뭐예요? 법률용어인데 시효는 시간의 효력. 이거 줄임말이에요. 시효제도. 이걸 줄여서 시간의 효력을 줄여서 시효라 불러요. 시간의 효력. 우리 민법은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민법이 뭔가 효과를 줘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민법 효과를 주는 건 시효제도라 불러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뭔가 효과를 주는 건 민법. 이걸 시효제도라 부르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취득시효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소멸시효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들어봤을 거예요. 취득시효는요. 권리가 없는 사람도 권리자가 아닌 사람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어떤 권리를 행사하면 그 권리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 권리가 없는 사람도 어떤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버려요. 취득시켜버려요. 권리 줘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취득시효라 부르는 거야. 권리가 없는 사람도 오랜 시간 흘러가도록 권리 행사하면 그 권리 그대로 인정해버린다. 취득시효. 소멸시효는 반대죠. 정당 권리자도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박탈해버려요. 그럼 소멸시효제도야. 근데 많이 들었잖아요. 빌려준 돈도 10년이 지나도록 돈 달라는 얘기 안 하면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가 없어진다. 공법상 채권 여유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금 밀린 거 공과금도 5년간 국가가 집행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없어져요. 임금 채권도 임금 밀린 거 3년 지나도 돈 달라는 얘기하면 없어져요.
어떤 20년, 어떤 건 5년, 10년, 3년, 1년 쫙 나오는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 아니기 때문에 더 논하진 않아요. 그럼 소멸시효는 오랜 시간이 흘러가도록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박탈되는 거야. 시간이 흘러가도 권리를 상실시켜버려요. 그러면 소멸시효제도. 이건 시험 범위는 아니다. 소멸시효, 취득시효. 자, 취득시효에서 법조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245조, 242 조문이 있으리게요. 근데 이 다음에 시효제도는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하려면 끝도 없어요. 2시간, 3시간도 모자라요.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러는데 이게 판례가 단순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례의 판례가 있겠습니까? 땅이 남의 땅을 내 땅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 우리가 물권법 공부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부동산 취득시효, 하나는 법정 지상권. 이런 부분은 끝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아는 데까지 하다 가는 거야, 이 다음에 보면. 근데 요즘 다행인 게 출제 경향이 너무 어려운 부분은 어렵게 내지 않아요. 점점 쉽게 내요. 예전에 안 그랬어요. 무슨 법대 학생인지 이게 뭐 법학과 무슨 중간고사인지 알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어려운 부분을 어렵게 내지 않는다. 그런데 어쨌든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동산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부동산 취득시효는 다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이거 항이라 부르는 거예요. 1번, 2번. 1항, 2항 이렇게요. 자, 부동산 취득시효는 1항에 보면 부동산 용어를 쓸 줄 알아야 돼.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제도.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20년. 내 땅이 아닌 남의 땅도 내 땅인 줄 알고 내 토지인 줄 알고 20년만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단 등기하라. 어쨌든 20년만 점유해서 소유권 얻는다. 단 등기야. 이게 이날 자세히 볼 거예요. 시험 문제는 이건 뭐 2시간도 모자라요. 강의 시간이. 근데 그렇게 강의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요즘 추정에 맞춰서 딱 30분에 정리할 건데 끝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민법 시험이 아니라 민법이란 거 우리가 알아보자라면 뭐 3시간도 모자라요. 그건요. 끝도 없이 많은 사례가 나오니까 20년. 또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몇 년이냐? 이거는 10년이에요. 10년. 무슨 말이냐? 어쨌든 내 앞으로 등기 났다면 내 명의로 등기 났어요. 등기 났다면 등기부를 떼우면 내 명의로 돼 있어. 설령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라도 내 앞으로 등기 났다면 10년만 지나면 소유권 얻을 수 있다. 등기 났다면 10년. 등기 안 하고 그냥 남의 땅 점유했다면 20년. 20년, 10년. 그 다음에 동산 취득시효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 것이 아닌 남의 동산도, 남의 기계도, 남의 젖소 한 마리도, 뭐, 좋아요. 남의, 뭐, 시계, 다 동산이잖아요. 뭐, 기계, 뭐, 젖소, 뭐, 이런 거요. 이것도. 내가 남의 거 점유했는데, 내가 악이었어요, 악이. 내 거 아는 거 알아요. 악의로 점유했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0년만 지나면 소유권 취득한다. 10년. 그러니까 도둑놈도 시계 훔쳤어. 몇 년만 지나면. 10년만 시계 차고 다니면 소유권 얻을 수 있어요.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시계 얻는 거야. 응? 선이었다면요. 선의의 점이었다면 그거는 5년이에요. 5년. 선의가 뭡니까? 정말 몰랐어.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아직 알고 내 거래. 남의 거래. 몇 년 전에 10년. 그럼 동사는요? 10년, 5년. 일단 이렇게만 봐줘요. 10년, 5년. 이 점수만 20년이 어떤 세월이냐. 이거 갖고는 얼마나 많은 강의를 하겠습니까? 많은 판례 정리하고 많은 사례 정리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용어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동산, 남의 동산도 악의로 점유했다면, 도둑놈도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선의로 점유했다면 5년, 10년, 5년만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뭐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내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뜻이죠. 이런 취득시효 제도라 부르는 거예요. 이런 걸요. 자, 이런 게 이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집중돼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될 거예요.
뭐 공연이 무슨 말이냐, 평온이 무슨 말이냐, 계속이 무슨 말이냐, 자주점, 소유사가 무슨 말이냐, 다 하나씩 다 풀어주겠죠. 이 다음에요. 저를 보는 거고, 일단은 대충 보자고요. 여기 보면 범위용어 중에 무주물 선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해요. 선점. 선점. 무슨 말이냐면요. 주인이 없는 물건은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산에 올라온 산토끼가 있어요. 주인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누구 거예요? 잡는 사람 거지. 내과에 가면 그 물고기 있잖아요. 민물고기. 누구 거예요? 그 물고기 잡는 사람 거죠. 주인이 없는 물건을 먼저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응? 이게 무주물 선점인데 다만 이거는 동산에만 이런 얘기, 선점이라는 것이 부동산 선점이란 말이 없어요. 주인이 없는 부동산 다 국유로 하는 거예요. 국유로. 응? 동산에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동산에만. 동산 얘기 필요 없다 했죠, 제가? 부동산 민법이라서 제가 안 나와요.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지만 나오진 않는다. 아주 안 나오잖아요. 30년 시험 보면서 한 번 나왔어. 34년 시험, 34번 보면서. 그건 무시해야죠. 재미삼아 읽으라는 거예요. 동산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유실물, 습득. 남이 잃어버린 물건은 내가 주웠어. 주운 다음에 신고했어. 공고고 6개월이 지나도 안 나타나면 습득자의 소유가 되는 거야. 6개월만 지나도 안 나타나면. 근데 유실물 습득은요. 동산에만 있는 거지. 부동산 유실물이 어디 있어요. 부동산을 흘렸어. 이 동산 소유권 취득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동산 안 나온다 그랬죠, 제가요. 매장물 발견. 남의 땅에서 막 파다가 금덩어리 나왔어. 매장물 발견도 동산이 이거지. 무슨 부동산이 매장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 뭐다? 동산 얘기다. 그래서 동산 얘기는 한번 재미삼아 읽을 정도지 그게 뭐 논적원이 못 된다. 우린 부동산 민법이라고 몇 번 얘기해. 동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자, 이 다음 먼저 공동소유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강의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이 다음에 기본강의에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기초강의 할 때 내가 설명드리면 이 다음에 기본강의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유, 합유, 총회 비교하는 건 굉장히 상세하게 할 거예요. 자, 이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정리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